1994년과 95년 다수의 국내 영화제를 석권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 한국 현대사를 다룬 조정래의 역사 소설을 원작으로 민족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영상화한 작품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인민 여러분, 특히 이념과 신념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서로에게 정부리를 겨누게 만들었던 한반도의 모습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참여했던 벌교라는 공간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는데,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불릴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 공간의 역사를 영상으로 복원하고 대중적으로 소개한 작품 태백산맥. 이 영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가슴 시린 역사인 민족 분단의 배경과 피로 얼룩진 좌우의 갈등을 재조명해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생각하기 제13강 태백산맥을 맡은 송천석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소설 태백산맥 그리고 영화 태백산맥,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설 태백산맥은 좌우 대립과 전쟁을 다룬 분단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영화 태백산맥은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아주 우수한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소설과 영화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비교해보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감독이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가, 이런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태백산맥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의 주제라든가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그 의도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보기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로 생각하기, 그리고 생각하며 영화 보기. 여기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땅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의 갈등,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좌우의 이념 대립과 광기, 이것은 서로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념 그리고 그 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작인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은 1983년부터 89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연재를 한 대하소설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부터 1953년 7월 휴전이 되기까지 이 기간을 다뤘던 것이죠. 이 기간 속에서 그 좌우 대립이라든가 분단 문제, 이것이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상당히 대중적인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민족의 아주 그 예민한 문제를 다루면서 또 그 민족의 저력이라든가 여기에 등장하는 민초들의 끈질긴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가 탄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아주 그 질박한 토속어를 사용을 해서 흥미를 배가시킨 그런 소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때까지 보통 소설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좌익의 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균형 잡힌 시선 또는 우호적인 시선, 그런 시선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조사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설 태백산맥이 영화화되었던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문학 분야에서는 시나 소설에서 분단을 다룬 그런 작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종의 분단 문학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영화 쪽에서는 분단 영화라는 것이 그 당시로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를테면 6.25 전쟁 이후 전쟁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은 그 좌익들에 대해서 그 비인간적인 측면 또는 그 만행을 드러내는 이른바 반공 영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내부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태백산맥은 좌익의 시선, 좌우 문제라든가 이 전쟁에 있어서 이런 기존의 그 반공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런 이른바 반공이라는 금기를 어느 정도 깨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시바지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데 이어 1993년 서편제로 상하이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2002년 취하선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 지난 1962년에 데뷔한 그는 깃발 없는 기수와 짝코, 그리고 길소뜸 등의 영화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분단이 가져온 역사적 비극을 조명했다. 또한 임권택 감독은 1991년에 제작된 개벽, 2002년에 취하선 등과 같은 역사물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좌우익의 갈등으로 빚어진 집안의 붕괴와 가출, 사회적 소외, 방황, 그리고 영화인문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거쳐 이미 100여 편의 작품을 탄생시킨 임권택 감독. 그는 우리 근현대사 속에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소재를 영화로 만드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춘 거목이라 할 수 있다. 예, 화면을 통해 임권택 감독과 작품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영화계에 대단히 원로 감독이자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00여 편이 넘고 또 그 가운데는 뛰어난 작품들이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개인사는 그야말로 대스사시라고 할 정도입니다. 감독에 대해서 간단히 더 소개를 드리자면 본래 전라도 장성이라는 지역의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 집안에서 좌익 활동을 한 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감시를 받게 되고 결국 임 감독은 견디지 못하고 학교 다니다가 뛰쳐나와서 노동판과 영화판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년부터 영화 쪽에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임 감독이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가, 이 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임 감독이 그 시점에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작가 조정래 씨가 이 작품을 들고 임 감독께 영화화 할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봤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대단히 그 과거에 자기 겪었던 일에 대해서 영화로 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싹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그 영화의 의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임감독의 입장은 조정래 씨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금지시되어 온 사실을 직접 소재로 활용하거나 좌익의 시각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새로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임 감독이 이런 분단 문제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79년에 깃발 없는 기수, 80년에 짝코, 그리고 85년에 길소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이 문제를 다루고 또 분단의 그 역사적 비극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79년부터 80년대 초 이 시기는 군사정권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익의 모습을 제대로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 들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졌던 것이죠. 어느 정도 형식적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해 나갔던 그런 시점이었고 또 영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1990년에 남부군이란 빨치산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대적 제약이 꽤 있었습니다. 좌익의 시각을 그렸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정부라든가 우익 집단에 의해서 상당히 그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작을 하지 못하고 1993년 서편제를 만들고 그 다음 해 다시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안 당국에서 촬영 현장까지 나와서 감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본래 감독이 의도할 때는 이 영화를 두 편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약도 심해지고 해서 결국은 한 편으로 줄이고 말았는데, 물론 그 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170분에 가까운 장편이기는 합니다만 워낙 소설 자체가 대하 소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지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의도와 달리 줄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화의 측면에서 정리가 좀 부족한 현상도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화를 만드는 이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또는 기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념에도 손들지 않는 그 관조자의 태도, 이것을 견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원경에서 멀리서 바라보듯이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평가는 관객의 몫으로 되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소설은 뜨겁지만 영화는 상당히 차갑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 연출 기법의 특징으로는 같은 구도의 쇼트들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그 벌교의 그 도경 앞 구도의 쇼트의 경우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치산이 번갈아 나타나서 주민들을 출동시키거나 이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익, 한때는 좌익, 이렇게 또는 밤에는 좌익, 낮에는 우익, 이런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야 했던 이 시간을 이 속에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임 감독의 영화 스타일은 상당히 한국적 화면을 많이 담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이 영화에서 상당히 관철되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을 하면서
이 남북이 분단이 되었죠. 그래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그 진행의 시점에서 1948년 10월 여순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해 4월 3일 4.3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의 14연대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대가 바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의 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1948년 10월 20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경찰서에서 우익인 대동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가 여순 사건을 전해 들은 것으로 시작된다. 예? 여수 난리가 터졌다구나.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의 좌익 계열 병사들은 정부의 제주도 출병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켜 10월 20일 여수에 진입해 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기관을 장악한다. 결국 여수 지역 일대는 좌익에 의해 해방되기에 이르고 10월 21일 16시 30분에는 반란군 3개 중대가 벌규에 진입해 사회주의자 염상진은 경찰서를 접수한다. 여러분, 애국 병사들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들 고생쯤에 별것 아니지. 이들은 인민재판소를 설치하고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악질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여수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선다. 이러한 국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반란 주력군이 패배하고 여순 반란이 좌절되자 벌규에서 활동하던 염상진을 비롯한 좌익 일파는 다시 조계산으로 퇴각한다. 이때부터 지리산을 비롯한 중요 산악지대에 빨치산 거점이 만들어지고 여순 사건에 참여한 병사를 비롯해 지방 좌익과 그 가족들이 도피해 정부를 상대로 빨치산 투쟁을 벌여나간다. 과대평가한 내 결정적인 과오요. 한편 여순 반란 실패의 여파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10월 23일 국군은 다시 벌교를 수복하고 군경 진압군은 좌익 반군 세력을 몰아낸 후 청년단의 도움으로 마을에 남아있는 좌익 세력과 부역자들을 찾아내 대대적인 복수에 나선다. 우익 세력에 가담한 대동청년단 감찰부장인 염상구는 빨치산에 가담한 형 염상진에 대한 증오심으로 좌익 타도를 외치며 멸공단을 조직한다. 그는 밤마다 빨치산 가족을 잡아들여 부녀자 노인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보복을 가한다. 무고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벌규의 유지이자 교사로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김범우는 중도파 인물로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줄여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빨갱이에 동조하는 자는 빨갱이로 취급하겠소. 모두 조심들 하시오.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며 고뇌하는 김범우는 오히려 좌익과 우익 양쪽의 공격을 받으며 회색 분자로 오해받기에 이른다. 벌규에서 여순 사건으로 폭발한 좌우 간의 대립은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농지개혁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갈등은 벌규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네 땅 나가 알아서 처분을 하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한편 조계산으로 쫓겨간 염상진 일행은 진압군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궁벽한 유러면을 장악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이어 조직과 세력을 정비하며 이 지역을 해방구로 선포하지만 계엄군의 공격으로 또다시 산속으로 후퇴하기에 이른다. 대대적인 군경의 토벌 작전으로 산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혹독한 절망으로 파멸되어 가던 염상진 일행은 마침내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벌교를 장악하자 지리산에 숨어 지내던 염상진 일행은 다시 벌교로 입성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익 가족들이 학살당하는데, 그러나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전세는 다시 역전돼 9월 25일 전남도당은 염상진 일행에게 후퇴를 명령한다. 철수하는 좌익 세력들은 떠나는 순간까지 우익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감행하고, 이런 모습에 분노한 김범우는 염상진을 찾아온다. 당장! 이 사람을 위한 세상이여! 뭐야 이 나라 이 아저씨 박동지. 염상진도 이런 현실에 눈물 짓는다. 무슨 일이야? 나가서 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야.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네. 불타는 마을엔 식긴굿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좌익과 우익의 대립, 이념의 갈등과 전쟁이 휩쓸고 간 벌교에 희미한 여명이 찾아오며 영화의 막이 내려진다. 네, 잘 보셨습니까? 소설에 비교한다면 영화는 48년 10월부터 50년 9월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 동안 처음에 여순 사건으로 반란군이 진입하고 다시 토벌대에 의해서 쫓겨나고 다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뒤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 이런 좌우의 반복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 빨치산들이 토벌대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이들이 그 벌교 북쪽에 있는 유러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일종의 해방구를 만들고 통치를 하는, 거기서 이제 이 유러면과 벌교 사이 상당히 그 갈등, 전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설도 실제 당시 상황을 담은 것이라기보다 많은 그 허구가 들어있죠. 그건 어쩔 수 없을 텐데, 영화의 경우 또 소설과 또 달리 구성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무당 소화가 씻긴 굿을 하는 이 장면도 실제 소설에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감독이 바로 이런 무당이 이 대중의 삶을 보듬는 그런 존재이고 생명의 뿌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태백산맥은 감독 자신이 시대를 위해 씻긴 굿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로 생각하기 첫 번째 주제, 땅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태백산맥의 주요 무대는 벌교입니다. 이 벌교가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벌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성군의 동부에 자리 잡은 이 벌교는 그 동쪽으로는 순천 여수,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흥이 있습니다. 본래는 조선시대는 나강군이었는데 나강군이 폐지되면서 이 보성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시기에 교통의 요지가 되었는데,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그 물산을 일본으로 실어 나가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목포, 군산
이런 지역처럼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읍으로 성격을 했는데,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보성읍보다도 더 인구가 많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면 왜 벌교라는 지역에서 이와 같이 좌우 간의 그 갈등이 심각했는지 이 점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교에서의 좌우의 갈등은 땅에서 시작되었고 땅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땅이라고요? 조금 뜻밖이군요. 이 땅의 문제는 일제 침략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착수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8년간 토지조사라는 것을 벌여 농민들의 땅을 약탈하였는데, 그 결과 농민의 팔알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팔알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전량농가가 된 것이 식민지의 현실이었죠. 그 와중에도 많은 지주들은 일인들과 협조하여 땅을 사들여 대지주가 되었는데 이른바 친일지주입니다. 그들은 일본인 지주와 함께 농민들을 착취하며 식민정치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7할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현실 속에서 춘군기, 추군기의 악순환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런 비참이 집중된 곳이 땅이 넓은 삼남 지방이었고 그 중에서도 심한 곳이 바로 전라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해방이 되었지요. 그런데 미수에 의해 점령된 남북 지역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한 데 반하여 이남에서는 자기 재산을 앉아서 뺏길 수 없다는 지주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농지개혁은 자꾸 미뤄지고, 그에 따른 자기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면서 지주와 소작 간에 땅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그 갈등의 틈을 좌익이 파고들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소작들의 열망과 잘 맞아떨어지고, 그 결과 많은 소작들은 사상이 뭔지도 모른 채 좌익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게 된 겁니다. 여순 때 많은 소작들이 입산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 시기 지주 소작 상황을 간단히 그 화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벌교라는 지역은 이 농업 지역이었던 데다가 또 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그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주들도 신식 지주가 많고 농민들도 상당히 그 기가 많이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좌익 성향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던 데 비해서 당시 이 정부가 농지개혁에 소극적으로 대하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아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다시 토지에 대한 갈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확실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면 동물을 징계에 해고할 수밖에 없어. 어느 농가 안에서 교사 출신의 좌익 인물인 안창민이 지주들의 명단을 넘긴다. 최근 들어 토지를 팔아넘기고 있는 지주들의 명단이요. 세포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해당 소작들에게 알려 말썽을 일으키도록 하시오. 이로 인해 소작인들은 지주 서운상집 마당으로 몰려들고, 이거 웬 소란이냐? 네 이놈들 못 들어오게 하는 말 들었으면 순순하게 돌아설 일이지. 누구 마당서 난리 굿이여 난리 굿이. 우리 소작 붙여주신 돈을 팔아먹으셨다는 사실이 사실인게라. 뭐? 네 땅 나가 알아서 처음을 하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아이고 어르신, 아무 언질도 없이 논을 팔면 당시 이승만 정권이 구상하던 농지개혁이 비록 한민당을 비롯해 지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안이었지만 지주들은 토지개혁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지주들은 농지 개혁 이전에 소유 농지를 처분하기 위해 소작인 모르게 논을 처분하거나 멀쩡한 논을 염전으로 만드는 술수를 부렸다. 벌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논을 염전을 맹 것 같아요. 뭐? 염전을 맹그러? 누구 맘대로? 아니 어찌 염전을 맹그다요? 뻔한 건 아니겠어. 염전은 토지 분배에서 제외된 게 이 논을 염전 만드는 것이지. 무지야? 이런 천벌을 받는 여. 농민들과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해 읍사무소 앞에서 데모를 벌이고, 나아가 분개한 농민들은 좌익 세력의 주동 아래 지주를 습격하고 대규모 항의 시위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 와중에 농지개혁법이 발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작농은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것을 알고 더욱 분노한다. 또한 영화에서는 농민들의 땅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을 담아내고 있다. 문서방도 땅을 갖고 싶지요. 하메라 살아생전은 안 되면 저승에 가서라도 홀고 잡은 소원인데요. 그럼 그 영화가 벌기에서 추출해내는 분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땅을 둘러싼 민족 내부의 갈등이다. 땅에 대한 소작인들의 열망이 이념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 열망이 이념적인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슨 초침 맛에 배급을 타다 먹으라. 네, 땅에 대한 농민들의 바람, 그리고 토지 개혁을 최소화하려는 지주들의 대책,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 이런 모습들을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점진적으로나마 토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49년 농지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에서 보듯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주는 당시 법망을 피해서 미리 매매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지목 변경을 통해서 소작지를 상당히 빼돌렸기 때문에 실제로 농지개혁의 대상이 된 소작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지주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 토지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네들의 그 기득권,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원론적으로 해방 후의 그 좌우 대립이라든가 이념 대립이 토지를 둘러싼 지주와 농민 간의 대립, 이것이 그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 좌우의 이념 대립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좌우의 이념 대립이 극단적인 관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이념 대립의 양상을 알아본다면 영화에서는 염상진, 염상구, 김범우 이 세 사람의 그 핵심 인물들에게 이런 그 이념을 압축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염상구의 경우는 그 우익, 자본주의의 이념, 그리고 염상진의 경우는 좌익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김범우에게는 중도, 민족주의 그 이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심 인물들이 지닌 이념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 해방과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해방 사회주의자로 좌익을 대표하는 염상진.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 지배와 착취가 없는 세상을 꿈꿨던 인물이다. 그러나 염상진은 수많은 피를 뿌린 뒤에 조금씩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마르크스를 처음 읽었을 때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더 이상 계급과 착취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평등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었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에 비해 염상구는
자본주의자로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형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익 세력에 가담했을 뿐이다. 안 맞을 텐게. 한 핏줄 타고난 형제간이 어째 그런다냐? 그 개X한테 나가 얼마나 당한 것이 많은지 몰라서 보여? 엄니 아버지 나 키울 때 어째서? 어려서부터 큰 자식만 찾았지 나는 백이나 혔어? 둘이 싸워도 나만 쥐어 터졌고 쑥떡 하나도 그런 것처럼 맥인 뒤에서 날 찾지 않았어. 그 개식 사범학교까지 보내면서 나는 그냥 소학기도 때려치게 한 것 보면 말다였지. 어이구 썩을 그 개식이 그냥 어서 뒤져버려야 나가 키를 피우고 살 것인데. 아, 뭐도 보는가? 이 가슴팍에 대고 시원하게 쏴버리지 않고. 염상구에 대한 이러한 설정은 해방 직후 우익이 뚜렷한 이념이나 사상 없이 좌익에 대한 증오심에서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영화는 염상진, 염상구 두 형제를 통해 이념 대립과 갈등을 그려낸다. 나는 잘난 형놈 땜시 배우도 뭐도 무식해서 빨갱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네. 허나 그 짝도 잘한 일은 없어. 반면 김범우는 중도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데올로기보다는 민족을 우선하는데 교육의 목적은 혁명이 아니라 민족을 자각시키는 데 있어. 김범우는 중도적 입장의 비판적 지식인으로 좌우의 대립에 고뇌하고 범민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예, 염상진, 염상구를 통해서 좌우의 극단적인 이념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김범우를 등장시켜서 중도 이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범우를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설에서도 김범우를 내세워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좌우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 감독은 김범우를 통해서 과격한 폭력에 격분하고 이념의 광기를 해결할 인본주의를 내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김범우를 자신의 그 분신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특히 양극에 해당되는 염상진과 염상구 형제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랜만이구먼. 아, 뭐도 보는가? 이 가슴팍에 대고 시원하게 쏴버리지 않고. 살려줄 것이란 기대는 마라. 나도 목숨 구걸할 생각은 없구만. 빨갱이 놈들은 그냥 못다 못 죽이고 하는 것이 원통일 뿐이야. 우리는 같이 살았다. 가난도 같이 겪었고 배도 같이 골았어. 그런데 네가 왜 이런 반동짓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피차 살자고 한 짓 아니었는가? 그 짝은 그 짝대로 이 짝은 이 짝대로. 인자 와서 생각하면은 피차 애먼 사람 죽인 것밖에 한 짓이 없지만 나는 잘난 형놈 땜시 배우도 뭐도 무식해서 빨갱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네. 허나 그 짝도 잘한 일은 없어. 말끝마동 사람 사는 세상 맹근 담수 어째 사람 목숨 말기를 파리 목숨 지구인가? 평등? 아이고 그것이 고리 쉽다면은 이쪽에서는 왜 안 했겠어? 야그를 들은 게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면서? 그것은 또 무엇이고? 겨우 그런 시장만 긁었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단가? 이 자식! 우린 만들 것이다. 네, 형제 간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은 바로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힌 인간의 광기,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냉정한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있습니다. 좌우 어느 편도 편들지 않는 그런 제3의 시각을 강조하고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광기를 씻긴 굿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가족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가족의 역사가 바로 출발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랑의 시기,
그 순간순간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천이 되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돌아와서는 닷새를 영화에서 등장하는 시대의 경향과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로 가심에 총불이 겨누는 짓들이다냐. 염상진은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사범학교를 나오지만 교편을 잡지 않고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에 가입한다. 소작인 하판석의 아들인 하대치는 빨치산이 된다. 가면 어디로 갈 것이다냐? 또한 영화에서 땅을 둘러싼 대립도, 생계에 쪼들리는 소작농, 농촌가족의 애환을 바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제 나는 하나도 안 부럽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좌우와 이념 대립을 바라보는 시선도 가족에서 출발한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 염상진과 염상구의 대립은 가족의 불행만이 아니라 민족의 분단을 잉태한 비극인 셈이다. 인기를 밥 먹듯 끼운다던데. 뭔 소리야? 그 집구석에 굶던 마들 엄니가 뭔 상관이라고? 예, 몇몇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영화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이나 농촌에서 여러 가족들의 그 애정과 갈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민족의 거대한 격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근대로 나아가는 시기,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온전하면서도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식민 지배를 당해서 본래의 국가가 무너지고 또 해방이 되었지만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분단 국가가 들어서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공적으로 국가나 공동체가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가족을 도피처로 삼고 그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영화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의 격변과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거대한 역사적 구조라든가 흐름, 모순을 외면할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거시적인 사회 변동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을 통해서 민족 분단의 배경과 좌우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화는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휴머니즘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반세기 전의 비극을 되돌아보고 화해를 모색하는 이런 영화로서 태백산맥이 가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